자, 여러분들 시험 친다고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뭐 결과 좋은 학생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아직 안 좋은 뭐 결과가 안 좋은 학생들도 있을 텐데 뭐 여러분들이 너무 자책하실 필요는 없죠. 그 아는 문제 실수했을 때 그건 이제 본인 탓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불가항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가 어떻게 이제 뭐 대응할 수 없는 부분들은 여러분들 잘못 아니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은 우리 오늘 첫 시험이 좀 문제 한번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저기 1번 문제 보시면은 자, 경찰의 기본적 임무 및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해서 나와 있죠. 자, 그래서 1번 경찰 강제는 해서 나올 텐데 자, 여러분들 여기 우리 경찰 강제 자, 저희가 심화 이론 할 때 정리를 다 했었죠. 그래서 이제 경찰 강제 부분 보시면 자, 일단 경찰 강제 자, 경찰상의 강제 집행 그다음 경찰상의 즉시 강제 요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한다. 공부를 했고 그다음 강제 집행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구조 만들어 드리고 따라와야 된다 그랬죠. 먼저 의무 부과하고 의무 불이행 있을 때 부과되는 의무의 종류에 따라 강제 집행하게 될 텐데요. 이 강제 집행의 종류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자, 대집행, 그다음에 집행벌, 이행 강제금이라고도 하고 강제징수, 그다음에 직접 강제 요렇게 들어가죠.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학생들은 자, 강제 집행에 대집행, 강제징수, 그다음에 집행벌, 요놈 이행 강제금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 즉시 강제라고 들어갔을 텐데 이 즉시 강제가 아니고 여기 있는 직접 강제가 들어가야 되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서로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틀린 지문이 1번이고 그다음에 2번 질서 뭐 불문규범의 총체다. 상대적이고 유동적이다. 그다음 직무 범위의 범죄 예방 진압. 그다음 범죄 피해자 보호. 자, 요거 뭐 2의 2, 그다음에 2호하고 2의 2에 다 들어가 있죠. 그다음 형사소송법은 임의 수사가 원래 원칙이고 강제 수사는 예외적으로 허용을 한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형식적 의미의 경찰, 실질적 의미의 경찰 할 때도 1번 영역에 자, 수사경찰, 사법경찰이 들어가 있고 그게 왜 1번 영역인지 설명할 때 자, 수사가 압수수색, 체포구속 같은 강제 수사가 원칙이 아니고 임의 수사가 원칙이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뭐 굳이 경찰학이 아니라 뭐 형사소송법 시간에서도 충분히 다 정리가 돼 있죠. 그래서 일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뭐 특별히 높거나 한 건 아니고 굉장히 쉬운 유형의 문제입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 문제 봅시다. 자, 2번 문제 보시면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 요 시험에 나왔네요. 그래서 저희 이거 마무리 특강 할 때요. 저기 승진 시험하고 간부 시험 나왔던 거 이제 쭉 정리를 할 때 이 문제들 승진하고 간부에서 나왔던 거 싹 다 모아가지고 정리를 했었죠. 그다음에 특별히 겁먹지 말고 나오면은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이 자, 요놈 뺏겨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내용 동일하게 돼 있다. 동일하게 규정이 돼 있다. 그래서 겁먹지 말고 그냥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에서 배웠던 내용대로 그대로 풀라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이냐 또는 예외냐 쉽게 말씀드리면 받을 수 있냐 없냐의 문제인데 뭐 1번 보시면은 원활한 직무 수행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해가지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입 범위 자, 수수 금지 예외 사유고 받아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다음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된다 금지 예외 사유 맞죠? 자, 그다음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그다음 매 회계연도 300만 원 숫자 체크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사적 거래 가란에 보시면 증여 포함이라고 돼 있는데 자, 사적 거래 있죠. 부동산 거래를 하고 나서 자, 내가 집을 팔고 집값을 받는 거 당연히 받아도 됩니다. 근데 증여 같은 경우에는 포함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자, 증여는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거니까 증여는 안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이제 지문에서 적절하지 않은 게 2번이요. 아, 참, 2번 문제에서는 4번이 적절하지 않은 것이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수업 시간에 따로 정리는 안 했지만 문제 풀 때 다 체크를 해드렸고 그다음에 자,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과 동일한 내용이니까 크게 어려운 거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기 문제풀이 수업 제대로 들었던 학생들은 크게 어려움 없이 다 풀어내셨을 겁니다. 그다음 이제 3분 문제 보시면은 권한의 위임과 대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뭐 대리위임은 지문 암기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제가 그림 그려가지고 1번부터 저기 12번까지 그래서 다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임의대리 원칙적으로 복대리 허용되지 않죠. 그다음 복대리의 성격은 임의대리에 해당한다. 자, 이 부분도 자, 참 오래간만에 나온 지문인데 임의대리의 복대리와 그다음 법정대리의 복대리는 그 법적 성격은 항상 법정대리가 아니고 임의대리다라고 했었고 그다음에 2번 지문
요놈 하고요. 그다음 자 1번 지문 이거하고 학생들이 항상 헷갈려 한다면서 제가 구분해서 설명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복대리가 가능하다. 그다음 복대리의 법적 성격 자체는 법적 성질은 법정대리가 아니라 임의대리다. 두 가지 다른 내용이니까 구분해서 정리해 두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 원칙적으로 대리 행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 자 대리에서는 피고가 임의대리 자 대리에서는 자 피고가 피대리입니까 대리입니까 피대리죠. 피대리 대리관청이 피고가 되는 게 아니고 피대리관청이 자 피고가 됩니다. 그다음 위임에서는 수임기관이 피고가 되죠. 자 그래서 4번 수임관청이 권한을 위임해서 쟁송의 당사자가 된다. 뭐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의 당사자 위에 지문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구조적으로 똑같아요. 자 그래서 3번도 특별히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3번 찾아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 4번 문제 가볼까요? 자 4번 경찰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의 임용 적절한 것. 자 이런 문제 저기 틀리라고 내는 거 아니죠? 그냥 맞추라고 던져주는 문제잖아요. 자 그럼 총경상의 경찰공무원은 청장 제청 나와 있습니다. 자 청장 제청이 아니라 청장 추천, 그 다음 장관 제청, 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래서 여기 제청도 틀렸고요. 그 다음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 자 청장 추천, 장관 제청, 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1번 틀렸죠. 그 다음 두 번째 퇴직한 경찰공무원 퇴직 시에 재직했던 계급의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재임용하겠다. 자 일단 15 면제 사유죠. 15는 내 인생에서 몇 번이라 그랬더라? 딱 한 번이요. 15 거치고 재직 중에 자 퇴직을 했고 다시 또 재임용이 되면은 15 거쳤으니까 15 면제 15명을 거치지 아니하겠다. 자 그래서 일단 2번이 옳은 지문이요. 자 그다음 세 번째 자 이거 지긋지긋합니다. 자 부정행위하면 5년 동안 응시 자격을 정지할 거고 그다음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지방청장이 가지고 있는 임용권 그다음 지방청장은 다시 서장에게 임용권을 위임을 하죠. 자 그런 내용들 다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뭐 적절한 것 고르시오 해서 뭐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난이도 자체는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자 그럼 4번 마무리합시다. 그 다음에 다음 문제 자 5번 경찰공무원의 징계입니다. 징계. 자 1번 파면 처분을 받은 자 재직기간 5년 미만 퇴직급여는 4분의 1을 감액한 후 지급하겠다. 자 이런 질문 나오면 제가 무조건 뭐하라 그랬습니까? 머리로 풀지 말고 숫자 쓰라 그랬죠. 자 그래서 파면이니까 파면은 2분의 1, 그 다음 4분의 1, 다시 2분의 1 이렇게 쓰시고 앞에 두 개는 퇴직급여, 뒤에 거는 퇴직수당. 자 그다음 퇴직급여 부분은 재직근무년수 5년 기준으로 5년 이상 오랫동안 근무했으면 퇴직급여도 많을 거니까 많이 감액.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급여가 얼마 안 될 거니까 조금만 감액하자. 자 이렇게 숫자 쓰고 대조를 하시면은 정확하게 풀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재직기간 5년 미만 퇴직급여라고 돼 있으니까 4분의 1을 감액한 후 지급을 합니다. 그 다음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처럼 성범죄 달라붙으면은 강등 원래 얼마입니까? 18개월 동안 승진 제한되죠. 자 근데 성폭력 붙으면 여기에 다시 6개월이 더 달라붙어야 되니까 자 24개월 승진 임용될 수 없다. 그 다음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자 정직은 1개월 정직, 2개월 정직, 경우에 따라서는 최대 3개월 정직까지 가능하죠. 그 다음 보수는 3분의 1을 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경찰공무원 정직 먹으면은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죠. 전액. 그 다음 네 번째 자 정직 이상의 징계 처분 받으면은 승진 후보자 명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그래서 요 문제도 저기 4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시험에 한번 출제가 됐었던 지문이고 그 다음에 뭐 조금 특이하다 느낄 지문 없죠? 저희가 법령 특강할 때 다들 했던 내용이고 특히나 4번 지문 관련해서 자 승진 후보자 명부 자 심사 승진이든 그 다음에 자 특별 승진이든 명부에 있는 사람인데 자 승진 임용되기 전에 정직 이상 먹으면은 명부에서 제외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 정리 다 했던 부분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5번 문제도 쉬운 거. 자 그다음 6번 경찰권 발동의 조리상 한계입니다. 조리상 한계에 경찰 소급 목적의 원칙,
그다음에 공공의 원칙, 그다음 책임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이렇게 5가지가 있죠. 자, 그럼 비례의 원칙이란 경찰 작용에 있어 목적 실현을 위한 수단과 목적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 관계가 있어야 한다. 경찰 위반의 상태가 중하면은 경찰권도 많이 발동하고 경미하면은 경찰권도 조금만 발동해라. 자, 비례를 맞추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비례의 원칙 중에 상당성의 원칙. 자, 비례의 원칙은 저희가 3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공부를 했죠. 적합성, 필요성, 그다음 상당성의 원칙으로 구성이 되고, 자, 그다음 여기 보시면 상당성의 원칙, 우리가 협의의 비례의 원칙이라고도 하고, 자,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자, 경찰권 발동으로 자, 보호할 수 있는 법익과 그다음 침해되는 사익이 있을 때 침해되는 사익보다는 보호할 수 있는 법익이 훨씬 클 때 경찰권 발동이 정당화되죠. 자, 그러면은 거기 내용은 맞는데요. 여기 뒤에 최소 침해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이 최소 침해의 원칙은 뭐냐면은 이 필요성의 원칙입니다. 자, 이 필요성의 원칙을 저희가 다른 말로 최소 침해의 원칙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은 2번이 틀렸구나. 일단 나오고, 그다음 3번 보시면은 경찰 책임의 원칙이란 경찰 위반 상태에 책임 있는 자에게만 경찰권 발동돼야 한다. 자, 그래서 경찰권 발동의 대상이죠, 대상. 자, 경찰 책임자와 비책임자 구분해서 책임자에게 발동을 하는 게 원칙이다. 그다음 경찰 책임의 원칙의 예외입니다, 예외. 제3자 비책임자에 대한 경찰권 발동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죠. 자, 이걸 우리가 경찰 긴급권을 발동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6번 문제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난이도라는 걸 매기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굉장히 쉽고 단순한 문제죠. 자, 그다음 이제 7번 문제 갈까요? 자, 7번 하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저기 작년 3차 때 저희 허가 부분 문제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간만에 뭐 시험에 나왔고, 그다음 행정적인 부분을 조금 강조하는 취지인 것 같다라고 제가 작년 3차 시험 해설에서 이제 잠깐 설명드렸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이제 자, 허가 이전에 경찰 작용 일반 이론이죠. 하명 관련된 부분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다음 하명도 저희가 이제 수업할 때요, 문제풀이 할 때 행정행위 부분 해가지고 개념 구성 요소부터 쭉 크게 칠판에 한 판 채워가지고 수업 진행했었죠. 그러면 1번 하명이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일정한 자기 수위 부작위 수행 급부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그다음 하명 위반 시에 강제 집행 대상이 되거나 경찰벌이 가해질 수 있다. 그다음 하명을 위반한 행위의 법적 효력에는 원칙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행정관청이 있고, 그다음 갑이 있죠. 그다음 갑이 지금 현재 무허가로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다. 그다음 갑이 무허가로 운영 중인 음식점에 손님 A가 와서 음식을 사 먹고 간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손님 A가 와서 음식을 사 먹고 갑니다. 자, 그다음 돈을 받았겠죠. 자, 그럼 이제 행정청은 갑이 무허가 행위를 했으니까, 무허가 음식점 영업을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상의 제재를 가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되거나 경찰벌이 가해질 수 있다. 자, 식품위생법 위반했으니까 제재는 가해지겠죠. 그렇지만 하명 위반한 행위, 무허가 식당 영업, 이제 사법상의 법률 효과는 원칙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음식 먹고 돈 내고 한 건 그냥 적법하고 위한 것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허가 행위, 우리 허가할 때 했던 내용하고 똑같아요, 아시겠죠? 똑같은 지문이고. 그다음 세 번째, 하명의 상대방인 수명자는 수인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명이 위법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자, 여러분들 하명이 위법한 경우, 자,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이 위법했다. 그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면 그거 손해배상 해주려고 국가배상법, 그다음에 민법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다음 하명이 있는 경우에 자, 행정 주체에 대해서만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고 제3자에 대해서는 법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자,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행정청이 갑에게 어떤 하명을 통해서 의무를 부과하게 되면, 자, 가장 쉽게요. 자, 급부 의무 부과해 볼까요? 너 언제까지 세금 내거라라고 하명 의무를 부과하게 되면, 자, 상대방은 행정 주체에 대해서 돈 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지, 다른 제3자에게 돈을 내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명의 당사자 주체와 상대방이고 제3자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의무를 부담하는 게 아니죠. 뭐 지극히 당연한 내용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기 우리 행정법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냥 한쪽 눈 감고 왼손으로 풀어도 그냥 바로 답이 나오는 거죠. 굉장히 쉽게 풀었을 텐데 자, 행정법을 공부하지 않고 자, 지금 공채 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는 문제요. 그래서 이제 저기 뭐냐 그 특강 안 들은 학생들은 조금 까다로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 달에 했던 특강, 그다음 3월 달에 진행했던 특강에서 장용법 관련된 일반 이론 정리를 했고 그 수업 내용 잘 들었던 학생들은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 풀어낼 수 있었겠죠. 그래서 7번은 자 이렇게 3번 걸러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8번 자 이거 뒤통수 제대로 맞았죠. 자,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라고 해서 이 행정절차법도 마찬가지로 앞에 7번 문제처럼 특채시험 준비하는 학생들은 행정법 시간에 굉장히 꼼꼼하게 정리를 합니다. 근데 이거 저희 또 공채 준비하는 학생들은 우리 행정절차법이 그냥 통제 부분에서요. 경찰 통제에서 사전 통제 기본법이다 정도만 하지 내용 깊게 들어가진 않죠. 그래서 이제 아마 이 문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뭡니까? 찍기 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고 그다음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찍었을 거고 어차피 뭐 확률은 4분의 1이긴 한데 그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마 찍고 그다음에 다 틀렸다라면 조정에서는 특별히 뭐 어떤 의미를 가지지는 못할 것 같아요. 자, 근데 내용 한번 보시면은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행정지도라는 게 뭐냐면은 공무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말 그대로 지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반드시 문서의 형식으로만 해야 되느냐? 그렇진 않고 행정절차법을 보면 행정지도를 말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말로도 할 수 있고 그다음 말로 행정지도 한 경우에 당사자가 자 문서 교부 요청하면은 반드시 문서를 교부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해설하고 함께 보시면은 될 거고 그다음 임의성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 당사자의 동의 받아서 하는 거지.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는 강제성을 띠는 게 아닙니다. 자 그다음 행정기관이 소관사무범위에서 일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행하는 행정작용이다. 그래서 지도, 권고, 조언처럼 명령 강제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서 이제 한 번씩 살펴보고 이렇게 지도, 권고, 조언을 할 거고 그다음 방식, 내용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이 행정절차법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경찰학교 행정행위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뭐 내용들을 담고 있긴 한데 우리 경찰학에서 배우는 내용들은 행정절차법에 대한 특별법이죠. 다들 특례적인 특례 규정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일반 원칙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게 경찰학에서 지금 출제된 적이 없고 이번에 처음 출제가 된 겁니다. 처음 출제가 됐고 그다음 이 행정절차법도 내용이 따지고 들어가면 좀 많습니다. 양이 많은데 이것도 다음 시험 대비해서는 저희가 또 어느 정도 준비가 돼야 되겠죠. 이제 양이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조금 죄송하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앞으로 또 고득점 하려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지나갔긴 했지만 또 준비는 미리 좀 해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8번은 뭐 1번이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조정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9번 문제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불심 근무원 적절한 것 찾아볼까요? 자 1번 경찰관은 상대방의 신원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 우리 수업할 때 대상 방식 한 개 나눠서 공부했죠. 자 임의동행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그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될 때고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질문을 좀 더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 이런 거 자 동행 요구 사유에 안 들어가 있는 거 아니다. 기출 문제 풀 때도 한 번씩 다 했었습니다. 자 1번 일단 틀렸죠. 그다음 두 번째 경찰관은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장소,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자, 그다음 동행한 사람이니까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그다음 세 번째 경찰관은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에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한다. 이때 이 뒷부분이 지금 또 지문에 출제된 적이 없는 지문이죠. 이때 증표는 경찰 공무원증뿐만 아니라 흉장도 포함된다. 법규정에 이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흉장이라는 것은 그냥 가슴에 달고 있는 철제 포제를 말하는 건데 철제 마크를 말하는 건데 뭐 포제 마크도 있고요. 이 흉장 자체만 가지고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로 볼 수 없고 그다음에 규정 자체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신이 없으면 또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규정
우리가 했던 대로 잘 생각해 보시면은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한다. 여기서 이제 딱 끝나고 뒤에 이런 것들 공부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규정이 없는 겁니다. 그다음 네 번째 불신 검문 시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흉기 이외의 일반 소지품 조사에 대한 근거 규정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은 9번 문제는 굉장히 익숙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냥 실수하지 말라고 제가 뭐 여러 번 반복했던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공부를 정확하게 해서 확신 있는 학생들은 이런 것들 그냥 고민 안 하죠. 그냥 땅땅 풀고 넘어가 버리는데, 수험 기간이 조금 짧은 학생들인 경우에는 문제가 까다로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차피 수험 기간이 짧은데 뭐 합격권에 있을 가능성은 없죠. 자, 합격권에 있는 학생들이요,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고민 없이 문제를 다 푸셨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틀린 사람 없죠? 이따 시험지 검사해가지고 틀린 사람들은 제가 찢어버릴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9번 문제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 한번 가볼까요?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뭐 굉장히 단순하고 쉽죠. 그다음 계급제, 직위분류제 서로 비교되는 개념이니까 헷갈리면 두 가지를 비교를 하시면 이건 계급제다, 이건 직위분류제다 바로 나오죠. 자, 그러면은 1번 직위분류제의 경우 직무 중심의 분류이다. 계급제보다 인사배치의 신축성을 기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계급제가 직위분류제보다 인사배치가 신축적이죠. 자, 그래서 1번 지문 일단 틀렸고, 그다음 계급제는 계급만 있으면 수평이동하면서 여러 가지 직무를 담당하니까 일반 행정관 확보에 유리하다. 그게 자 2번 내용요.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세 번째, 전문 행정관 양성에 유리하다죠. 하나의 임무만 오랫동안 하게 되고, 그다음 우리나라는 실수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계급제 위주의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가미한 형태죠. 바꿔가지고 직위분류제 위주의 계급제가 가미되어 있다 하면 땡. 자, 그래서 계급제 위주의 직위분류제. 그래서 10번 문제도 마찬가지 굉장히 쉽습니다. 자, 1번 요렇게요.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지금까지는 이제 큰 어려움 없이 오죠. 그다음 이제 11번 문제 보시면은 자, 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심화이론 시간에 경찰 통제 대한민국 정부 조직도 그려놓고 노란색 네모 묶어가지고 여기 안에서 하면 내부 통제고 바깥은 무조건 외부 통제다. 그다음 사고 치기 전에 통제하는 게 사전 통제고 치고 나서 하는 게 사후 통제다. 그다음에 민주적 통제, 사법적 통제, 입법 통제, 행정 통제, 사법 통제 나눠가지고 다 했었습니다. 자, 바르게 연결된 것 보시면은 내부 통제, 이제 경찰 조직 내부에서 통제가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청문감사관제도 내부 통제 맞습니다. 감사원은 뭐라 그랬습니까? 외부. 감사관은 내부라 그랬죠. 근데 이쪽 경찰위원회 우리 학생들 많이 실수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경찰위원회는 행정안전부에 설치가 되어 있고 경찰 조직 내부 아니죠. 요거 외부 통제. 직무명령은 당연히 내부 통제. 자, 그다음 국민권익위원회, 이거 시험에 나왔던 내용이고, 소청심사위원회 마찬가지 국민감사 청구 전부 다 외부 통제죠. 요 놈이 O. 자, 그다음 사전 통제. 자, 행정절차법에 보면 행정예고라고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예고니까 사전 통제일 거고, 또 행정절차법에 규정했거든요. 사전 통제의 가장 기본법이 되고, 그다음 상급기관의 하급기관에 대한 감독권. 이게 원래 보통 자 감사권 요렇게 출제가 됐었는데 요번엔 감독권으로 출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상급기관의 하급기관에 대한 감독권, 자 요거 사후 통제입니다. 사후 통제. 자, 그다음 사후 통제 보시면 사법부에 의한 사법심사. 자, 재판받고 사람 죽이는 거 아니라 그랬죠. 죽여놓고 재판하니까 사후 통제고, 근데 국회 입법 법이 만들어져야지 경찰권 발동할 수 있으니까 사전 통제. 예산 심의도 뭡니까? 사전 통제. 쓰고 나서 하는 게 결산이니까 사후 통제. 자, 그러면은 바르게 연결된 것 2번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기본 이론 수업만 들은 학생들은 저희가 기본 이론에서 수업하지 않는 부분이고, 뭐 심화 이론에서 다루는 부분이긴 한데, 심화 이론 수업 듣고 문제풀이 했던 학생들은 뭐 어려운 거 아니죠. 물론 저기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고민을 할 수 있고 1번, 2번, 3번에서 뭐 헷갈릴 수도 있는 문제긴 합니다. 근데 이제 난이도 굳이 나눠보면 이제 한 중간 정도 되는 문제요. 자, 그러면은 경찰 통제 요렇게 마무리를 하고, 자, 이제 다음 문제 갑시다. 12번 셉테드 나왔네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자, 그러면은 이 문제도 제가 봤을 때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굉장히 쉽고 단순한 문제인데, 혹시 시간에 쫓겨가지고 급하게 푼 학생들은 이거 왜 이래 하면서 답을 못 찾아낼 수도 있었죠. 조금 신경 써야 되는 문제긴 해요. 쉽긴 한데 신경을 좀 써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자연적 감시란
건축물이나 시설물 설계 시 가시권을 최대한 확보하자. 감시 기능을 확대하겠다. 자, 그다음 종류에 조명, 조경, 가시권 확대를 위한 건물 배치 등이 있다. 5. 그다음 2번 영역성의 강화 나오고, 자, 우리가 수업을 할 때 자, 영역성의 강화, 그다음 교과서 표에 보면 자연적 접근, 자, 자연적 접근의 통제, 영역성의 강화가 있고, 저희가 기본서에 수업할 때 이거 두 개 제가 이렇게 묶어두라 그랬죠. 묶어두고 내용 자체는 쉽다. 근데 뒤에 붙어 있는 사례들이 까딱 잘못하면 혼동되기 쉬우니까 이 부분은 사례를 정확하게 제가 암기를 해 두어야 된다라고 수업 시간에 틀림없이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역성의 강화란 사적 공간, 공적 공간 이런 편들 쭉 나온다 그랬죠. 그다음 여기 쭉 끝에 오셔가지고 자, 종류의 출입구의 최소화, 그다음 통행로의 설계, 사적 공간, 공적 공간의 구분 나눠가지고 앞에 있는 이 두 개가 뭡니까? 자, 저기는 자연적 접근의 통제죠. 자, 자연적 접근의 통제와 관련된 사례고, 그다음 사적 공간, 공적 공간 구분은 또 영역성의 강화거든요. 그래서 이걸 자, 처음부터 꼼꼼하게 읽은 학생들은, 그다음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학생들은 아하, 땡이구나 바로 찾아낼 수 있었을 텐데, 시간을 쫓겨가지고 급하게 탕탕탕 치고 간 학생들은 이번 어디가 틀린지 모르고 휙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면은 쉬워요. 근데 쫓겼던 학생들은 조금 실수를 많이 했을 거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뒤에 3번, 4번 지문 보시면은 뭐 활동성의 활성화, 모일 수 있는 공간 만들어주고 벤치, 정자 이런 거 나오죠. 그다음 네 번째 유지 관리 해가지고 즉시 보수해라 이런 것들 쭉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제 있죠. 셉테드 문제는 문제를 꼼꼼히 본 학생들은 틀림없이 다 맞추셨을 거고, 그다음 이번에도 저기 영어 뭐 난이도가 아주 극악이었다면서요. 그래가지고 영어 풀 때 시간 많이 뺏긴 학생들은 경찰학에서 시간 부족했을 거고, 시간이 부족했던 학생들은 또 대부분 실수할 수밖에 없고, 또 여기서 많이 헤맸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 자체가 쉬운데 꼼꼼하게 봐야 되는 문제죠. 그런 패턴이요. 자, 그러면은 셉테드까지 됐고, 자, 그다음 이제 13번 이거 뭡니까? 이거 마약. 이 마약이 우리 경찰학에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 아니죠. 아, 지금 한 5, 6년 전에 한번 나왔다가 요번에 또 출제가 됐고, 그다음 마약류는 이제 저기 수사 과목 공부하는 학생들은 마약 다 하시잖아요. 향정신성 의약품하고 다 할 텐데, 마약 이건 저기 우리 공채 학생들은 그냥 100%입니다. 100%다 찍으셨을 거고, 그다음 이건 수사를 공부했던 학생들도 대충 보면 또 실수를 하기 쉬운 형태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해설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은, 자, 기억번 마약이라 함은 양귀비 아편 대마 1호부터 추출되는 모든 알칼로이드로서 대통령령으로 자는 것을 말한다. 이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자, 용어정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 니은 GHB 물뽕요. 자, 이 물뽕 무색, 무취, 무미라고 나오는데, 제 출제자들이 아주 그냥 작정을 한 것 같아요. 무색, 무취, 무미가 아니고 요거 짠맛이 나는 액체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짠맛인데 무색, 무취, 무미로 바꿔버리니까 수사를 공부했던 학생들도 이 GHB 쪽 물뽕의 특징을 파악하고 있었으면 걸러냈을 텐데, 대충 보는 학생들은 무색, 무취, 무미 하면서 그냥 싹 지나가 버리는 거거든요. 자, 무미가 아니고 짠맛이 납니다. 물론 먹어봐서 하는 게 아니고 책에 그렇게 돼 있어요. 짠맛이 난대요. 자, 그다음 디귿번 보시면은 뭐 LSD 해가지고 나올 텐데, 뭐 무색, 무취, 무미하다. 자, 그래서 LSD 이런 것들 무색, 무취, 무미 돼 있고, 그다음 리을번에 보시면은 코카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향전신성 의약품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 마약류 보면 마약도 있고, 그다음 향정신성 의약품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코카인은 향정신성 의약품이 아니고 마약류입니다. 마약류. 자, 그다음 참 기억번 아까 하다가 제가 빠뜨렸는데, 기억번 해설 보시면은 양귀비 아편 또는 자, 대마가 아니고 뭐라 돼 있어요? 코카잎. 이제 코카인 있잖아요. 코카인,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좀 문제를 맞추라고 낸 건지 그냥 너네 한번 애먹어 봐라 하고 낸 건지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조금 까다롭고, 어차피 공채 준비한 학생들은
어 100% 이거죠. 찍기.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좀 까다롭긴 한데 조정에서는 뭐 크게 영향을 안 미칠 것 같긴 하고 그다음에 자 코카인은 마약입니다. 마약. 그다음 미음번 보시면은 한외 마약이라고 해서 이게 마약이긴 한데 이제 여기 지문을 보시면 마약 성분을 갖고 있지만 다른 약들과 혼합되어 마약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재할 수 없고 자 마약 성분을 갖고 있지만 다른 약품하고 섞여 버렸고요. 그다음 다시 마약 성분들을 추출하거나 재제조 자체가 불가능한 것 요걸 우리가 한외 마약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이 한외 마약의 종류에 코데날, 코데젤, 코데솔, 코데인, 유코데, 세코날 등이 있다. 근데 이게 코데인이라는 건 한외 마약이 아니라 코데인은 마약으로 분류가 돼요. 마약. 자, 그래서 이건 시행령, 시행규칙에 보면 별표에 마약의 종류가 한 수십 가지가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걸 전부 다 암기한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약도 지금 한 두 번 정도 이제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됐었으니까 처음에 한 번 나오면 자, 비전형적인 문제지만 두 번 나오면 이제 정형화된 거라 그랬죠. 이제 마약 부분도 기본적인 특성들은 추려가지고 조금 정리를 해 둬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다음 문제 가봅시다. 자, 14번. 자, 14번은 보통 우리 이제 경찰과 검찰관의 수사 구조 나오면은 기본적으로 수사권 독립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근데 이번에는 보시면은 지금 현재 자체의 수사 구조가 어떤 형태냐 물어보는 문제고 이건 저기 형사소송법 공부한 학생들은 굉장히 쉽습니다. 아시겠죠? 자, 1번 체포 구속 압수수색 영장은 객관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법관이 발부한다. 검사뿐만 아니라 사법경찰관도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영장 신청하고 그다음에 검사가 청구한다 그랬죠. 그다음 두 번째 형사소송법에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뭐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소송법에 이런 규정은 없고 형사소송법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으라는 명시적인 규정은 또 들어가 있죠. 그다음 사법경찰관은 모든 사건에 대해서 전국적인 수사 종결권을 가지고 있다. 자, 이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 모르더라도 공부를 좀 한 학생들은 모든이란 조편이 문제가 되겠구나. 어디가 틀렸는지 모르겠지만 저기가 왠지 찝찝하다 느끼셨을 텐데 자, 해설 보시면은 3번 지문 관련해서 뭐 형사소송법에 수사 종결권자 검사로 규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규정 명칭이 조금 길어요. 밑에 박스에 보시면 검사의 사법경찰 관리에 대한 수사 지휘 및 사법경찰 관리의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 이걸 수사 준칙이라고 하는데 자 거기 밑에 있는 1호, 2호, 3호의 경우에는 사건 송치 자 종결하기 전에 검사의 구체적 지휘를 받으라 돼 있죠. 그럼 1호, 2호, 3호에 있는 범죄들은 검사의 구체적 지휘를 받아서 자 송치 종결을 할 수 있지만 그 외적인 범죄들은 이제 경찰이 자 수사 종결이 가능하다. 그래서 모든 사건이 아니고 제한적인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 종결이 가능하다. 그다음 4번이 옳은 지문이요. 근데 이거 저기 승진 시험이나 간부 시험 그 어디에서도 다뤄진 적이 없습니다. 또 우리 뭡니까? 뭐 과목 개편에 대비해 가지고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한가 모르겠는데 지금 과목 개편 이야기 나오고 나서 작년 3차 시험하고 올해 1차 시험은 이 경찰학을 출제자들이 이제 0점 사격하는 것 같아요. 0점 사격. 뭐냐면은 기존에 이제 출제되지 않던 부분들도 한번 쏴보는 거죠. 관역이 이렇게 쓰면 0점 사격 해보고 출제의 전반적인 바운더리를 만들어내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3차 시험도 굉장히 난해했고 이번 시험도 이런 것도 보면 조금 난해하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렇게 한 서너 번 정도 더 쏴보고 나서 경찰학은 딱 여기까지는 출제하고 그 외적인 부분들은 다루지 않아야 되겠다. 그 틀을 잡아가는 과정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나왔던 함영도 마찬가지고 요런 문제, 마약 같은 것들도 그런 맥락이 아닌가 판단이 돼요. 자, 그러면은 뭐 형소법 공부했던 학생들은 크게 무리 없을 거고 그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 베타 테스트 당하고 있는 거죠. 그냥 뭐 실험 당하고 있는 건데 근데 내가 왜 이런 꼴 당해야 되지? 분하고 억울해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시험에 응시한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그거 주의하라 그랬죠. 어, 내가 모르면 남들도 모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야 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음 시험에 맞춰가지고 준비를 해두시면 되는 거고. 자, 14번 문제도 뭐 형소법적 지식이 있으면 크게 뭐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4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확신이 없으니까 적절한 거 골라라.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시간 잡아먹을 수는 있겠죠. 자, 14번 문제 마무리하고 자, 그다음 15. 자, 이 문제도 승진 간부에서 출제된 적 없고 여러분들이 어
총알 맞으신 겁니다. 자, 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 체계라고 있을 텐데, 자, 요거 해설 잠깐 보시면은 1번 지문 해설 볼게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재난 대응이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일단 이제 여러 규정들이 제일 먼저 이제 예방도 나오고 다음에 대비, 대응, 복구 이렇게 나올 텐데 해설 보시면은 이게 복구 단계냐 또는 대비 단계냐 예방 단계에서의 조치냐 해가지고 전부 싹 다 바꿔놓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해설 읽어보시면 되고 제가 뭐 특별히 추가적인 설명 드릴 부분은 없고요. 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도 예전에 저희 시험에서 2012년 정도 특별 재난 지역 관련해서 한번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별 재난 지역 정도만 정리를 해두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도 아마 지금 전국에서 오늘 시험 친 학생들 중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이 돼 있었던 학생들 아마 거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뭐 조정에서는 특별히 의미 없겠죠. 왜냐면은 이게 틀린 것 해버리면은 골라내기가 조금 수월하잖아요. 그래도 찍기가 쉬운데 적절한 것은 박스 문제랑 똑같다 그랬죠. 찍어서 맞추기가 힘들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15번 문제도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16번 문제 이거 틀리면 이번 시험 가망성 없죠. 물론 이제 이번 시험까지만 요렇게고 다음 시험부터는 다 바뀐다라고 제가 설명드렸는데 자, 일단 도로교통법 개정되면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 운전했다. 자,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인 경우 횟수 그다음에 혈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 측정 불응 관계없이 무조건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찬다. 그다음 범칙 행위니까 통고 처분의 대상이다. 했죠. 그다음 음주 3회입니다. 자, 음주 사고 3회입니까? 음주 3회입니까? 음주 3회니까 2년간 응시 자격이 제한되죠. 그다음 이거 지금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잖아요. 무면허하고 그다음 음주운전을 했을 때 자, 실체적 경합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으로 봅니다. 이건 형법에서도 다 하셨을 거고 저희 시험에도 지난 시험인가 저기 2018년에 이거 출제가 됐던 지문 또 그대로 나온 겁니다. 그다음 리얼 도로가 아닌 곳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했다. 음주 단속의 대상이 된다. 자,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다. 음주운전은 자, 우리 도로교통법 용어 정의할 때 그다음에 또 저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할 때 도로든 도로가 아니든 음주 그다음에 뺑소니 이런 거 다 성립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음주운전은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 자, 틀린 것 뭐 니은번 디귿번 있으니까 3번 골라내시면 될 거고. 자, 그다음 다음 문제 보시면은 자, 17번이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아, 집시법도 자, 지금 제가 지난번 시험에서 이제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다 출제된 거 아닌가라고 판단을 했는데 역시 출제자들은 저보다 한 수 위에요. 한 수이고 절대 출제자 머리 위에 올라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한번 했습니다. 자, 1번 질문 있잖아요. 군인, 검사, 경찰관. 자, 우리 요 부분 보시면은 집시법에서 평화적인 집회 시위를 방해하면 처벌받는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다음 제가 수업할 때 야, 근데 법정에까지는 안게하지 말고 그냥 군인, 검사, 경찰관들이 자, 평화적인 집회 시위를 방해하면 그냥 일반인들이 방해한 것보다 가중 처벌된다. 요거만 좀 기억을 해두라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갔죠. 그다음에 2번 관서장은 미비점을 발견하면 접수증 교부 12시간 이내 주최자에게 24시간 기한으로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그다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 집회 시위 해서는 안 된다. 그다음 48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남은 기간에 집회 시위에 대해 금지 통고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어떤 경우입니까?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을 야기한 경우에는 남은 시간의 집회 시위에 대해서는 48시간 지나더라도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집시법 요 17번 문제는 2번, 3번, 4번이 확실하게 오니까 1번이 틀렸겠구나. 법정형이 아마 틀렸겠네. 요렇게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번 지문 자체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더라도 얘들은 가중 처벌이 되는데 아마 법정형이 틀렸을 것이다 라고 유추를 해서 맞춘 학생들이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게 17번 문제 자, 가중 처벌하고요. 해설에 이제 법정형 들어가 있을 텐데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이 처한다 해가지고 돼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법정형 우리 시험에 한 번이라도 나온 것들은 암기를 좀 해두셔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자, 이 부분도 다음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은 암기가 돼야 될 겁니다. 자, 집시법 문제 모르는 지문이 섞여 있긴 하지만 푸는데 크게 지장은 없었을 거고 그다음 18 자, 북한 이탈 주민 또 나왔네요. 또
자, 그럼 1번. 이것도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자, 북한 이탈 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땡땡땡땡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이거 저희가 문제 풀 때 지문 그대로 넣어가지고 다 연습했었죠.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외국인이고 출입국 관리법상 외국인이니까 출입국 관리법을 적용해야 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북한 이탈 주민으로서 보호를 받으려는 사람은 직접 신청해야 된다. 자, 그런데 가로 안에 보시면은 각급 군부대의 장은 제외한다. 이게 뭐인지 자꾸 찜찜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포함한다고. 그 다음에 3번 질문 볼까요? 통일부 장관은 보호 여부를 결정하겠다. 국가안보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자. 요거 나오면은, 자, 통일부 장관 대신에 또 누가 나온다 그랬더라? 국가정보원장이라 그랬죠. 국가정보원장. 자, 요 부분도 틀렸고. 그다음 네 번째. 자, 요 지문은 시험에 처음 나온 건데요. 일단 1번, 2번, 3번이 틀렸구나 하면은 4번 찾아내시면 될 거고. 그다음 아까 2번 지문에서 가로 안에 포함하나 제외한다. 그 부분 확신 없었으면은 아마 조금 까다로운 문제가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18번은 4번이 옳은 지문입니다. 자, 그다음은 19번 문제 봅시다. 자, 19번 보시면은 국제 형사사법 공조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심화반 수업 들었던 학생들은 수업 마지막 날 요거 하고 나서 경찰서 하고 갔고, 그 다음에 뭐 문제풀이 할 때도 뭐 찬찬히 다들 정리가 돼 있을 텐데, 국제 형사사법 공조법은 특징이 뭐냐면은 제가 수업할 때 절대적 사유라는 게 없다 그랬죠. 전부 다 임의적 사유로만 구성이 돼 있고, 공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게 아니고 공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조 제한. 그다음 공조 연기 할 수 있다. 그다음 공조 연기 사유 몇 개 있다 그랬습니까? 하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자, 그럼 공조 연기 사유 하나 기억해 두시면은 요 문제 푸는데 뭐 전혀 지장 없죠. 자, 그래서 기획 요청국이 공조에 따라 취득한 증거를 공조 요청의 대상이 된 범죄 이외의 수사나 재판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거 뭡니까? 특정성의 원칙. 그다음 증인으로, 자, 요청해가지고 증인으로 인도받았으면은 출국 이전에 있었던 그 어떠한 행위로도 불리한 처분 못하도록 돼 있죠. 특정성의 원칙 내용 두 가지고. 그다음 두 번째, 우리나라가 외국과 체결한 국제 형사 사법 공조 조약과 그다음 법의 규정이 서로 충돌하죠. 조약이 우선한다. 범죄인 인도법과 똑같다 그랬고. 그다음 세 번째, 공조범죄가 요청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는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 경우 공조를 하지 아니해야 한다. 절대적 사유라는 게 없다 그랬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공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다음, 자, 대한민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재판에 계속된 범죄에 대해서 외국이 도와줘라고 공조 요청을 하면은 우리 거 끝나고 도와준다 그랬죠. 끝나고. 그래서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공조 연기 사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공조 연기 사유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하나 암기 좀 해두라고 말씀드렸는데, 공조 연기할 수 없다 아니고 공조를 연기할 수 있다. 자, 국제형사사법공조법도 특별히 뭐 까다롭진 않았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20번 경찰 인권보호규칙. 저는 이거 두 번 연속으로 나올지는 진짜 꿈에도 예상 못했거든요. 그래서 뭐 수업할 때 뭐 지난번에 시험에 났으니까 뭐 또 설마 나오겠냐라고 말하긴 말씀드렸는데 죄송합니다. 두 번 연속으로 나와버렸고. 근데 이제 문제 지문 자체가 제 문제풀이 할 때 뭐 다들 들어가 있었죠. 그다음 공부하실 때 너무 깊게 파고 들어가지 말고, 자, 그냥 인권위원회 관련된 내용하고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문제 보고 가라. 그다음에 간부 시험, 승진 시험에서 나왔던 문제 쭉 체크할 때 다 걸리는 지문입니다. 뭐냐면은 새로 나온 지문이 없어야 하시겠죠. 그냥 다 출제됐었던 지문이고. 그래서 이게 어디가 틀렸냐? 자, 3번에 보시면은 청장은 매년 인권 교육 종합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한다. 이거 3년 단위로 하도록 돼 있죠. 제가 그래서 이제 1월 달 문제풀이하고 3월 문제풀이 안에 요 지문들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꼼꼼히 본 학생들은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이 다 풀어내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시험 있죠. 오늘 쳤던 거 1번부터 20번까지 이렇게 쭉 간단하게 풀을 했고, 그다음 전반적인 총평만 잠깐 해보면은 일단 박스 문제 수가 적잖아요. 적어가지고 크게 문제를 봤을 때 체감 난이도가 높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풀어보면 또 만만치가 않아요. 작년 3차보다는, 자, 2018년 3차 시험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낮긴 한데, 근데 이번 시험도 제가 이렇게 찬찬히 봐보면은 쉬운 문제는 굉장히 쉽긴 한데 어려운 문제들이나 우리가 접해보지 못했던 문제들이 좀 많아가지고 난이도가 2018년 3차가 이쯤 된다라면은
이번 시험 있잖아요. 이번 시험은 그보다 진짜 조금 낮은 정도. 더 높진 않은데 비슷하거나 아니면 조금 쉬워진 정도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쉬웠냐? 그게 아니고 평균적인 난이도가 한 이쯤이라고 치면 평균 난이도보다는 굉장히 어려웠던 시험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아직 뭐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작년 3차 때 왜 원점수가 조정 점수 거의 그대로 다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요번에도 지금 아직까지 뭐 표본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연락 온 학생들이 뭐 많지가 않아 가지고 당연히 만점자 없어요. 아시겠죠? 아직까지는 만점자 확인된 거고 지금 보통 한 작년 3차 시험 치고 요번에 또 1차 시험 친 애들이니까 친학생들이니까 대충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공부한 학생들 기준으로 보면은 한 60점대? 야, 너네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문제 자체가 어려운 것도 있지만 이제 또 시간을 쫓겨가지고 실수를 많이 했더라고요. 영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자, 그래가지고 지금 요렇게 나왔는데 일단 표본의 수가 많진 않아요. 많진 않고 이제 점수가 좀 누적이 돼봐야 되겠지만은 이번에도 원점수가 너무 낮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 자체가 조금 까다로웠으니까 답답하더라도 조급하더라도 발표 날 때까지 한번 기다려 봐야 정확하게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험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점수 안 좋다고 해서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라 도저히 어차피 제가 문제풀이 할 때 말씀드리잖아요. 모르는 문제 한두 문제 나올 거다. 그건 어차피 전국에 있는 모든 수험생들이 찍어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경찰학은 만점이 90점이라고 생각을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빼고 뭐 한두 문제 실수하고 그러면은 뭐 80점 정도면 조정 들어가면 항상 만족스러운 점수라 그랬죠. 근데 그건 일반적으로 평균적인 난이도일 때 그렇다라는 거고 어려웠잖아요. 어려워가지고 요번에는 제 생각에 마찬가지 한 70점 정도면은 굉장히 준수한 점수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시겠죠? 물론 이거보다 더 고득점 하는 학생들도 많을 텐데 공부를 한 6개월 정도 한 학생들 기준으로 요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7번 문제 뭐 실수를 하실 수도 있고 8번 문제 뭐 당연히 또 실수를 하셨을 거고 그 다음에 뒤로 오셔가지고 13번 마약에다가 그 다음 14번 뭐 수사구조 15번 요렇게 치면 요것만 해도 5문제 날라가면 75점이란 말이에요. 75점인데 거기다가 뭐 또 시간을 쪼개가지고 실수를 하고 뭐 1번 문제 날라가고 하면은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60점대가 아주 또 만족스러운 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 생각에 한 60점, 70점대 사이면 이번 시험도 망친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잘 하신 거니까 그렇게 오늘 하루 하고 내일 정도는 스스로 위안을 삼으시고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는 뭐 발표 나기 전까지는 이제 최종 합격자 명단에 제 이름이 있기 전까지는 그냥 경찰 된 거 아니라 생각하고 항상 똑같이 공부하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오늘 시험 치고 왔는데 오늘 당장 제가 공부하라고 막 윽박 지르지 못하겠고 오늘 하고 내일 정도만 스스로 조금 위안을 삼으시고 열심히 했다. 다독여 주십시오. 그다음 월요일부터 또 다 잊고 새로 시작합시다. 예? 자, 그러면은 이번 2019년 1차 시험이요. 문제 해설하고 전반적인 평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시험 친다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